어느 날 밤,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시아주버니이자 대학 교수인 권시혁에게 제정신이 아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너무 잘생겼어요. 그에게서 돌아온 답장은 딱 2글자였습니다. 자중하시죠. 한 달 넘게 그를 쫓아다녔지만 그 도도한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절친이 울면서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가줄게. 그리고는 권시혁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죠. 아저씨, 보아하니 별 볼 일 없는 남자 같네요. 잘 가요. 다신 보지 맙시다. 그날 밤, 저는 권시혁에게 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시혁 씨 아니, 교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었어, 꼬마야. 제 절친 주예리는 저의 여신입니다. 부유하고 아름다운 데다 박식하고 다정하기까지 하죠. 저는 종종 제가 왜 남자가 아닐까 한탄하곤 했습니다. 한 달 전, 예리는 서울 재계의 황태자 권시준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신부 들러리로서 결혼식 내내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 아팠죠. 이 세상에 예리에게 어울리는 남자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슬펐던 건 그녀가 결혼했으니 이제 우리는 점점 더 보기 힘들어질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권시준은 저를 보며 거만하고 과시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알아주는 바람둥이였죠. 예리가 그와 사귈 때부터 저와 그는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습니다. 제게 약이 올라 미치기 일보 직전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예리의 체면을 봐서 터뜨리지 못했죠. 결혼식 날, 그는 봄바람처럼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니 씨, 이제 우리 예리한테 그만 좀 붙어 다녀요. 내 여자니까. 눈치껏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고요. 제가 부들부들 이를 갈며 고개를 돌렸을 때 권시준과 몇 군데 닮은 한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다리가 길며 온화하면서도 차가운 기품이 흐르는 사람이었죠. 아나무인이던 권시준이 그를 보자마자 순한 양이 되어 공손하게 형 하고 불렀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게 시선을 멈췄습니다. 권시준이 먼저 소개했죠. 주예리 절친, 강한이야. 여긴 우리 형, 권시혁. 권시혁은 말이 거의 없었고 제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눈을 반짝였고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결혼 피로연에서 저는 권시혁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개구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혹시 싱글이세요? 저의 솔직함에 권시혁은 잠시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테이블에는 저를 제외하고 모두 시댁 친척들 뿐이었죠. 모두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 그 표정들이 참 미묘했습니다. 권시혁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싱글입니다. 그럼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저는 주도적으로 제 카카오톡 QR코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군요. 아마도 온통 친척들 앞이고 또 경사스러운 날이라 신부 측 사람인 저를 거절하기 곤란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그는 제 친구 추가 요청을 수락했고 저는 신나서 바로 권시혁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우 정중했지만 그의 모든 대답에는 예에 바르면서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태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저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걸 잘 알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높은 산에 핀 꽃, 제가 반드시 꺾고 말 테니까요. 권시혁은 저보다 5살이 많았고 대학 교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장남은 경영이나 정치를 해야 하는 권씨 가문의 전통과 달리 그는 학문의 길을 걷고 있었죠. 어쩐지 그의 기품이 흑옥처럼 우아하더라니. 교수님, 정말 잘생기셨어요. 교수님보다 잘생긴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제 모든 관심은 권시혁에게 쏠려 있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솔직함이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만 생각했죠. 국물을 마시던 권시혁은 제 말에 고개를 들었고 시선이 저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고 단지 한마디로 응수할 뿐이었죠. 과찬입니다. 높은 산의 핀 꽃은 쉽게 꺾을 수 없는 법이죠. 권시혁을 정복하고 여신 같은 절친의 곁에서 그녀의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 저는 연애 고수인 친구에게 특별히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네 글자를 알려주었죠. 솔직, 대담. 그처럼 도도한 남자에겐 수줍어하거나 내숭을 떨면 분명 실패할 거라고요. 직설적이고 단호해야 한다고요? 과묵한 사람은 보통 대담한 스타일에 끌리는 법이죠. 저는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인터넷을 더 찾아봤습니다. 우연히 남편이라고 부르는 방법에 대한 글을 보고는 무릎을 탁 쳤죠. 소매를 걷어붙이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잘생긴 남자 앞에서는 지금의 저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권시혁과의 카카오톡 채팅창을 열고 저는 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잘 자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죠. 아닌데요. 제 여보는 당신뿐이에요. 강한희 씨, 저는 당신과 연애할 생각도, 결혼할 생각도 없습니다. 부디 자중해 주십시오. 저는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습니다. 이 남자, 정말 진지하군요. 그럼 저랑 연애하고 결혼하면 되잖아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한희 씨, 자중하시죠.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웃음을 참지 못해 거의 바닥을 굴렀습니다. 이게 바로 연상남을 공략하는 즐거움이구나. 억지로 꺾는 꽃이 정말 재미있네요. 여보, 내일 교수님 강의 들으러 갈게요. 권시혁은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권시혁의 학교에 자주 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단상 위, 깔끔한 정장과 금태 안경을 쓴 권시혁은 금욕적이면서도 섹시했습니다. 그의 손짓 하나, 말 한마디에 저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죠. 어느 수업 시간, 권시혁이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긴 동안 저는 몰래 휴대폰으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너무 잘생겼어요. 여보, 목소리가 정말 감미로워요. 여보, 수업 끝나고 같이 밥 먹어요. 단상 위에 휴대폰이 살짝 빛났습니다. 권시혁은 휴대폰 화면을 흘끗 본 뒤 사람들 사이를 꿰뚫어 제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살짝 움직여 뎌보라고 입모양을 만들었죠. 안경 너머의 눈빛이 살짝 번뜩였습니다. 저는 권시혁이 검은색 마이크 위에 손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옥처럼 아름다운 긴 손가락, 그리고 얇은 입술이 움직이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한희 학생, 질문에 답해보세요.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심장이 살짝 두근거렸고 감정이 벅차올랐죠. 저는 그저 불순한 마음을 품고 강의를 엿들으러 온 사람일 뿐인데 그가 낸 문제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저에게 작은 교훈을 주어 어려운 상대인이 물러나라는 뜻이었겠죠. 넓은 강의실에서 모두가 고개를 돌려 권 교수가 방금 부른 사람이 누군지 찾으려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권시혁의 시선과 마주치자 제 눈에 장난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또랑또랑하게 외쳤죠. 여보, 이 문제 모르겠어요. 강의실 전체가 웅성거리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권시혁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저는 그의 목을대가 살짝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차갑게 한마디 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그를 여보라고 부른 것에 대해 그는 해명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일로 저는 하룻밤 사이에 유명해졌습니다. 권시혁의 학생들은 모두 그에게 자주 강의를 들으러 오는 자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뒷자리에서 당당히 앞자리로 옮겨 대놓고 그를 쳐다보았죠.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제게 질문에 답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권시혁은 정말 고집센 남자라 공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달 내내 쫓아다니니 조금 지치더군요. 전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도 저는 비바람을 뚫고 그의 강의를 들으러 갔고 결국 감기에 걸렸습니다. 오늘 그의 강의를 들으러 와서는 기운 없이 책상에 엎드려 깜빡 잠이 들고 말았죠.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야 저는 지친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죠. 그가 손을 뻗어 제 이마를 짚었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열이 있네요. 그가 손을 거두려 하자 저는 그의 손을 붙잡고 제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비비면서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죠. 시원하다, 기분 좋아. 권시혁은 몸이 굳었고 아름다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아마 저는 열에 들떠서 정말로 그를 남편으로 착각했나 봅니다. 눈가가 붉어진 채 저는 억울한 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결국 권시혁은 저를 안고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저는 반쯤 깨어 반쯤 잠든 채 그에게 안겨 차에 타는 것만 알았습니다. 제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꼭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대리기사를 불렀죠. 뒷좌석에서 저는 코알라처럼 그에게 착 달라붙었습니다. 차가 막히고 신호등에 걸려 차는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불편해서 자꾸만 그에게 몸을 비비며 파고들었죠. 권시혁의 눈빛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고 밀어내려 애썼습니다. 실랑이를 벌이던 중 제 손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꽉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나 건드리지 마요. 권시혁의 온몸이 갑자기 굳었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착하지, 손 놔요. 싫어, 안 놔.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파묻고 반항했습니다. 권시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강하니. 저는 기세를 몰아 말했습니다. 내 남편 해주면 안 돼요? 권시혁의 반응은 단호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제게서 저를 떼어냈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늘 저를 참아주며 제 장난을 받아주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두 손을 넥타이로 묶었습니다. 제 마음을 설레게 하던 그 아름다운 손이 이제는 제 턱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경고를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시끄럽게 굴면 차에서 던져버릴 줄 알아?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모습에 조금 겁을 먹었습니다. 권시혁의 차갑고 참을성 없는 얼굴, 그 깊고 검은 눈동자에서 꿈틀거리는 익숙한 감정은 저로 하여금 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모의 아들, 제가 셋째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 어두운 세계에 몸담고 있어 늘 피냄새가 나는 사람이었죠. 우리 후배들 앞에서는 최대한 자제하려 애썼지만 뼛속까지 스며든 흉포함은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를 만날 때마다 저는 두려움을 느꼈죠. 이때 권시혁이 제 턱을 쥔 손에 힘을 더했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하니, 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앞으로 학교에도 오지 말고. 알았으면 고개 끄덕여. 고통스러운 느낌에 저는 몸을 움츠렸고 열에 들떠 혼란스럽던 머리도 그의 위협 아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 아래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시혁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손을 놓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입술 아래에 멈췄고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한마디 했습니다. 연약한 척은. 보지 않아도 그의 손에 쥐어졌던 곳이 분명 붉게 부어올라 눈에 띌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후 저는 얌전히 입을 다물고 좌석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절친 주애리가 곁에 있었죠. 저는 억울하게 그녀를 껴안고 투덜거렸습니다. 드디어 신혼여행에서 돌아왔구나.
남자친구 생겼다고 날 잊어버리고 말이야. 그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어리광 그만 부려. 너 40도까지 열 올라서 바보 될 뻔했어. 아직 링거 맞고 있으니까 어서 누워. 저는 누워서 병실을 둘러보며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널 병원에 데려온 사람이 나한테 연락했지. 그럼 주예리는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너 시준이 형이랑은 어떻게 엮인 거야? 권시혁을 떠올리자 저는 차 안에서의 그 장면이 생각나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그 반응에 주예리는 놀랐죠. 아니야, 설마 너 시준이 형 좋아하는 거야? 저는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의 반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죠. 나 너랑 동서지간 되고 싶단 말이야. 권시혁은 잘생겼고 조건도 좋고 게다가 싱글이니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선택이었죠. 저는 주예리에게 그동안 권시혁을 쫓아다닌 과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주예리는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건 정말 감동이지만 결혼은 장난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랑 해야지. 어릴 때부터 널 쫓아다니는 남자는 많았지만 넌 한 번도 그들에게 신경 쓴 적 없었잖아. 맨날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다니. 그게 나 때문이라니. 정말 애 같다. 너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저는 반박했습니다. 권시혁이 저렇게 잘생겼는데? 내가 얼굴에 반한 것도 감정이잖아. 매일 그가 정장을 차려입고 금욕적인 표정을 짓는 걸 보면 그냥 막 옷 벗은 모습은 어떨까 보고 싶어진단 말이야. 그 손은 완전 내 취향이라서 한번 깨물어 보고 싶고. 저는 생각 없이 과장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크지도 작지도 않은 노크 소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문 밖에서 권시준이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권시혁이 평온한 얼굴로 서 있었고 그의 차가운 시선이 놀라서 굳어버린 제 눈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권시혁은 제가 차에 두고 내린 노트북을 돌려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저는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그가 가고 나서야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권시준은 제 절친 주예리를 데리러 왔다가 저도 태워주기로 했습니다. 차 안에서 권시준은 저를 놀려댔죠. 대단하다. 우리 형까지 꼬시려고 들고. 근데 너 우리 형 스타일 아니야? 포기하는 게 좋을걸. 저는 원래부터 권시준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자 바로 받아쳤습니다. 내가 형님 스타일인지 아닌지는 형님이 결정할 일이지. 두고 봐. 올 설에는 내가 내 형수가 되어 있을 테니까. 권시준은 비웃었습니다. 꿈 깨시지. 저는 바로 옆에서 우리 둘이 애처럼 싸우는 걸 보고 있던 절친 주예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예리야, 나 너무 피곤해. 오늘 밤 너랑 같이 잘래? 집에 가지 마. 향기롭고 부드러운 내 친구를 저 권씨 녀석에게 뺏기다니. 정말 분했습니다. 강하니 내 아내한테서 떨어져. 그럴 생각 꿈도 꾸지 마. 주예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만 싸워. 아니, 아프잖아. 혼자 두면 걱정되니까 오늘 밤은 내가 같이 있어 줄게. 권시준은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지만 결국 주예리의 말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절친 주예리는 하룻밤 저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권시준이 데리러 왔죠. 입으로는 그가 나를 형수님이라고 부르게 될 거라고 말했지만 사실 저는 권시혁에게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차 안에서 그가 했던 말과 눈빛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고 약간의 창피함도 느꼈죠. 입으로는 장난쳤지만 저는 연애 경험이 전무한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그의 그것을 잡았던 일을 생각할 때마다 도저히 그를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휴식을 취하고
저는 절친과 쇼핑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충격적인 연애 뉴스를 보게 되었죠. 권씨 가문 황태자 권시준, 첫사랑과 재회. 호텔에서 하룻밤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야 떠나 사진 속에는 권시준과 한 여자가 호텔 로비에서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그에게 전화해서 한바탕 퍼부으려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절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하며 의협심에 불타 선언했죠. 그래. 이혼해. 내가 같이 있어 줄게.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녀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죠. 그럴 줄 알았어. 저 권시준이라는 놈,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야? 얼마나 지났다고 본성을 못 참고 드러내다니. 물론 이 말은 절친 앞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가슴 아파하며 울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화가 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권시준이 제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바로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카카오톡도 삭제해버렸죠. 삭제하는 과정에서 권시혁의 프로필 사진을 보자 갑자기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아저씨, 보아하니 별 볼 일 없는 남자 같네요. 누가 탐낸다고. 잘 가요. 다신 보지 맙시다. 그리고는 글을 차단하고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 고급 클럽에서 절친 주예리가 그 못된 권시준을 잠시 있도록 돕기 위해 저는 몇몇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과감하게 남자 모델 몇 명을 불러 함께 노래하고 놀았죠. 중간에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가 돌아오니 절친이 사라졌습니다. 물어보니 권시준이 데리고 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화가 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보고만 있었어? 아니야. 걱정 마. 어쨌든 부부 사이의 문제잖아. 친구인 내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건 좋지 않아. 게다가 예리도 자기가 원해서 따라간 거고. 저는 미간을 찌푸리고 주예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 괜찮아. 걱정 마. 그 사람이랑 얘기 좀 하고 싶어. 문자를 보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해서 더 이상 노래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운이 없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1층으로 내려가서 놀자고 제안했습니다. 1층에는 댄스 플로어가 있고 공연도 해서 분위기가 더 활기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남자 모델이 저에게 춤을 추자고 청했습니다. 잠시 춤을 추자 그는 점점 더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은밀한 암시를 담고 있었죠. 저는 불편해져서 그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손이 제 허리에 놓였습니다. 제가 막 소리치려던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제 몸 전체가 끌려가 낯설지만 익숙한 품에 안겼습니다. 고개를 들자 권시혁의 차갑고 어두운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교수님. 제가 입을 열자마자 그는 저를 끌고 댄스 플로어를 빠져나갔습니다. 클럽 밖으로 곧장 나갔죠? 교수님, 뭐 하시려는 거예요? 권시혁은 걸음을 멈추고 표정 변화 없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널 어떻게 해줄까?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 상스러운 말이 늘 차갑고 우아하던 권시혁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갑자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특징적인 남성적인 향기가 압도적인 느낌과 함께 저를 감쌌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솟아나 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물러서다 보니 제가 너무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뭘 두려워하는 거죠? 그가 정말로 저에게 무슨 짓을 할 수는 없을 텐데. 저는 멈춰 서서 권시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권 교수님. 저 이제 교수님 안 좋아해요.
지금 그 말 굉장히 저급한 거 아세요? 상스럽다고요. 그의 눈빛은 차가운 호수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살을 애는 듯한 냉기가 흘러나왔죠. 제가 상스럽다는 말을 하자 그 잔잔한 호수에 미세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고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상스러운 게 강하니 심한할까? 처음 만난 날부터 내 벗은 몸을 보고 싶다. 내 손을 깨물고 싶다. 병원에서 큰 소리로 떠들던 사람은 당신뿐이었는데. 차였다고 바로 문자 보내서 욕하고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비난하고. 권시혁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제 뒷목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내가 해보기나 했어? 내가 별 볼 일 없는지 아닌지. 저는 발버둥 쳤지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죠. 선생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그런 상스러운 말을 하세요? 상스럽다고? 매일 남을 저보라고 부르고 차 안에서는 멋대로 행동하며 날 이용해 먹은 너보다 내가 더 상스러울까? 상스러움의 정도로 따지면 내가 강하니 씨를 따라갈 수나 있겠어? 저는 온몸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입만 살아있을 뿐 실제로는 숙맥이었습니다. 이전에 권시혁에게 적극적으로 들이댔던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만 일단 주도권이 그의 손에 넘어가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솜씨가 날카로워도 상대방이 진지하게 나오자 저는 즉시 소심해지고 두려워졌습니다. 제 얼굴이 붉어지고 눈빛이 당황하는 것을 보고 권시혁은 아마 재미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의 손가락 끝이 제 목덜미를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마치 살짝 쓰다듬는 것 같았죠. 피부의 어느 한 지점에 닿자 제 온몸이 떨리며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와 둘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잠시 넋을 놓은 틈을 타 저는 황급히 그의 손을 뿌리치고 제 목을 감쌌습니다. 방금 그 소리가 제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제 목이 그렇게 민감한 부위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당황하면서도 굳센 척하는 모습을 보고 권시혁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방금 전에 압박적인 기세를 거두고 저를 비웃었습니다. 겁먹었어. 그 정도 배짱으로 감히 남자를 꼬시겠다고, 그것도 남자 모델까지 부르고? 저는 화가 나고 창피해서 반박했습니다. 그게 교수님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교수님이 직접 저보고 귀찮게 하지 말라면서요. 이제 와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걱정 마세요. 이제 교수님 안 꼬실 거니까. 저 좋다는 남자 줄 섰거든요. 말을 마치고 저는 클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권시혁이 제 손을 다시 잡아 끌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집에 가.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권 교수님, 당신이 뭔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너무 참견이 심하시네. 권시혁의 차가운 시선을 뒤로 하고 저는 클럽 안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VIP 좌석 구역에서 친구들을 찾아 화가 난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10분도 채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 큰 손 하나가 제 어깨에 얹혔습니다. 시야 옆으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죠. 직감적으로 권시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저는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아, 진짜 귀찮게 언제까지 저한테 이럴 거예요? 저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과 마주치자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셋째 오빠가 왜 여기에? 저의 셋째 오빠, 심지혁. 그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10시 넘었다. 다 놀았어. 저는 눈을 깜박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마음에 없는 말을 했습니다. 네, 다 놀았어요. 심지혁은 저를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그리고는 빠르게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저는 서둘러 가방을 들고 허둥지둥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너무 빨리 걸어서 저는 거의 뛰다시피 해야 했습니다. 문 앞에는 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오빠는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조용히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았죠. 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차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꼿꼿이 앉아 온몸이 불편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셋째 오빠, 서울에는 어쩐 일이야? 일 때문에. 아, 여전히 말수가 적은 건 예전과 똑같네요. 추석 때 상하이에는 올 거니? 셋째 오빠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자조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서 뭐 해요? 그 세 식구 행복한 모습 보면서 속 터지라고요? 아니면 제가 속 터뜨리려고요? 셋째 오빠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시간 되면 항구 쪽에 이모 보러 와. 내 방은 그대로 뒀으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알았어요. 어릴 적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아버지는 외도를 저질렀으면서도 제 양육권을 가지려 애썼습니다. 그 나쁜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어머니는 제 양육권을 포기하셨죠. 이혼 후 어머니는 꿈을 쫓아 해외로 떠나 그곳에 정착하고 재혼까지 하셨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땠냐고요? 상간녀를 새어머니 자리에 앉혔죠. 저는 집에서 그 새어머니를 골탕 먹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저에게는 꽤 잘해주셨습니다. 거의 항상 제 편을 들어주셨죠. 새어머니는 저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굴복하며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제 어리숙한 남동생을 이용해 저를 압박할 계획이었죠. 어릴 때 긴 방학이 되면 저는 이모 댁에 가서 지냈습니다. 이모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셋째 오빠가 장남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별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성격이 과묵하고 냉담한 데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할 말도 별로 없었죠. 하지만 제가 이모 댁에 갈 때마다 그는 제게 선물을 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가 겉으로는 차갑지만 사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저는 항상 그를 존경하고 두려워했죠. 며칠 뒤에 저녁 파티가 있는데 같이 가자. 감상에 젖어있던 저는 셋째 오빠의 말에 멍해졌습니다. 네. 제가 거길 왜 가요? 그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같이 갈 파트너가 필요한데 내가 제일 적합해. 저는 거절하려 애썼습니다. 파트너라면 오빠, 다른 사람 찾아보는 게 어때요? 제가 오빠 망신시킬까 봐 걱정돼요. 그날 바쁜 일 있어? 일 있으면 안 가도 되고 셋째 오빠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즉시 얌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오빠 망신 안 시킬게요. 차 안의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참는 듯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곧이어 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운전석에서 나는 소리였죠. 셋째 오빠의 기사가 이렇게 간이 크다니?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제가 차에 탄 이후로 조용히 있던 기사를 자세히 봤습니다. 뜻밖에도 그는 매우 잘생기고 화려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고 멋진 남자였죠? 안녕하세요. 강한희 씨, 저는 셋째 형 친구입니다. 성은 학이에요. 저는 쑥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길 동안 학 씨는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했고 때로는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오빠는 여전히 과묵하게 말이 없었죠. 제가 차에서 내리려 할 때 셋째 오빠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너 권시혁이랑 무슨 사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클럽 밖에서 너희 둘이 얘기하는 거 봤어. 셋째 오빠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봤을지 알 수 없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절친 결혼식에서 만났어요. 그냥 같이 밥 먹은 사이예요. 셋째 오빠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서 마치 제 껍데기를 찢고
제가 숨기고 있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양심에 찔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권시혁, 간단한 놈 아니야? 걔한테서 떨어져. 셋째 오빠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염라대왕 같은 셋째 오빠마저 간단하지 않다고 경고할 정도의 인물이라면 분명 보통 내기가 아닐 겁니다. 이곳은 사적인 저녁 파티로 초대된 손님들은 모두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 오빠는 아는 사람을 만나 다른 곳으로 이야기를 나누러 갔고 제게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사라지자마자 익숙한 형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저는 하이힐 굽으로 상대방의 구두를 세게 밟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고 이를 갈며 낮은 목소리로 분노에 차 말했습니다. 강하니. 아침에 절친 주예리와 통화했습니다. 그녀는 권시준에 대한 연애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주었죠. 권시준이 호텔 앞에서 첫사랑을 만난 것은 맞지만 단지 우연히 같은 호텔의 방을 예약했을 뿐이었습니다. 권시준은 그녀와 어떤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기 방에서 잤고 전 여자친구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어 두 사람이 같은 방에 묵었죠. 그 포옹은 그녀가 작별 인사를 하려고 먼저 한 것이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그를 껴안았고 그는 즉시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이 장면이 언론에 찍혀 과장 보도된 것이었죠. 주예리는 권시준을 믿어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언짢았습니다. 대체 저 바람둥이 같은 놈의 어디가 좋다는 건지 오해는 풀렸지만 저는 여전히 권시준이 얄미웠습니다. 그를 한번 밟아주는 것만으로는 화가 덜 풀릴 정도였죠. 권신의 황태자님, 오늘은 어떤 새로운 애인을 데려오셨나? 오늘 절친은 외할머니 생신 축하 때문에 집에 갔습니다. 이 저녁 파티는 파트너 동반이 필수였기 때문에 권시준이 데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다른 여자였습니다. 사촌 동생 데려왔어.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여전히 그를 비난했습니다. 쓰레기. 권시준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쓰레기든 아니든 너랑은 상관없어. 강하니 제발 나랑 예리 사이에 끼어들지 좀 마. 내가 예리 데리고 클럽 가서 남자 모델 부른 거 아직 너랑 계산 안 끝났어. 내가 예리 절친이라고 해서 내가 계속 참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너 미쳤어. 잘났으면 그런 스캔들에나 휘말리지 말든가. 나랑 예리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고 난 걔를 가족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내가 걔를 괴롭히면 내가 당연히 끼어들지. 권시준은 저를 보며 얄미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끼어들고 싶으면 넌 자격이 없어. 우리 형수나 되고 나서 얘기해. 근데 넌 절대 될 수 없을걸? 우리 형, 너한테 눈꼽만큼도 관심 없으니까? 오늘 형이 데려온 사람, 너보다 훨씬 낫거든. 권시준의 시선을 따라 저는 멀리 한 구석에 있는 권시혁을 보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몸에 딱 붙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매혹적인 곡선을 뽐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권시혁은 누군가와 건배를 하다가 문득 이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허공에서 우리 시선이 마주쳤지만 그는 아무런 감정 표현 없이 저를 한번 보고는 바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울분이 솟아올라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혼자 정원 한 구석으로 걸어가니 그네가 보였습니다. 그네에 앉아 흔들거리며 하늘에 걸린 초승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가족이 있습니다. 저도 있긴 하지만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부모님은 이혼하고 각자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기댈 곳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주예리와 저는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어릴 적 누군가 제 가정사를 놀리면 그녀는 항상 저를 대신해 욕을 해주었죠. 원래 온화하고 조용하던 그녀가 제 일 때문에 화를 내고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집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자주 저를 자기 집에 데려가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저에게 아주 잘해주셨죠. 저는 그녀가 제 가족이자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우리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했습니다. 그녀가 결혼하던 날, 저는 마치 또 한 명의 가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제가 권시혁을 쫓아다닌 것도 단지 주애리의 가족이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사회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었죠. 명절에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권시혁은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를 쫓아다녔고 저는 실패했습니다. 방금 권시혁 옆에 있던 여자를 보자 제 마음은 갑자기 불편해졌습니다. 약간의 허탈함, 약간의 슬픔, 그리고 낯선 감정들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는 하늘의 초승달을 올려다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뭘 그렇게 한숨을 쉬어? 익숙한 차가운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네가 천천히 멈추었고 저는 고개를 들어 고요한 호수 같은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권시혁은 몸을 숙였고 그의 몸에서는 희미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이 각도에서도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잘생겼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아름다웠고 바람도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마치 그의 몸에서 나는 술기운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왜 그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권시혁 씨 혹시 저를 좋아해 줄 수는 없어요? 제 목소리는 아주 작았고 제 눈에 비친 그 호수는 잔물결로 일렁였습니다. 권시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을 들어 제 눈을 가렸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고 속눈썹이 그의 손바닥을 살짝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조용히 떨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욕심도 많네. 말을 마치자 제 시야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제가 무슨 뜻이냐고 물으려던 순간 권시혁의 시선은 이미 2층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너 심지혁이랑 무슨 관계야? 저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고 셋째 오빠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마치 조기 연애를 하다 부모님께 들킨 아이처럼 느껴져 서둘러 일어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클럽에서도 그와 함께 있었고 그의 차에 탔고 오늘 또 그의 파트너로 파티에 왔어. 대체 그는 너한테 뭔데? 제가 자꾸 2층을 힐끔거리는 것을 보자 권시혁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무서워. 아니면 그에게 관심 있는 건가? 그제야 저는 방금 권시혁이 말한 욕심도 많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그는 저와 셋째 오빠의 관계를 오해하고 제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입을 열어 해명했습니다. 그는 아니야. 2층에서 셋째 오빠가 내려와 정원 복도에 서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가려 했지만 권시혁에게 손목을 단단히 붙잡혔습니다. 그의 힘이 너무 세서 손목이 아팠습니다. 그는 저를 스쳐 지나가 셋째 오빠를 향해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고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압박감 넘치는 분위기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셋째 오빠의 목소리가 엄중해졌습니다. 이리 와. 권시혁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어두운 눈빛에 저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는 제 셋째 오빠예요. 이모 댁 사촌 오빠요. 권시혁의 손에 들어갔던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손을 빼고 얌전히 셋째 오빠에게로 갔습니다. 너 권시혁 좋아하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셋째 오빠는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 단정에 가까웠죠. 제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침묵하는 것을 보고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걔 어디가 좋은데?
저는 생각 없이 불쑥 대답했습니다. 잘생겼잖아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는 덧붙였습니다. 잘생겼고, 집안도 좋고, 대학 교수고, 교양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 사람 좋아하는 건 아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일이에요. 게다가 제 절친이 그 사람 동생이랑 결혼했으니까 제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신우이올케 갈등 같은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양가가 더 가까워지니 좋은 일이죠. 셋째 오빠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 권시준도 안다는 거네. 걔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형적인 재벌 2세 바람둥이죠. 그런데 제 절친이 그놈한테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럼 내가 알려주지. 지금 권시준이 하는 짓들은 전북의 형 권시혁이 20대 때 하던 짓거리들의 재탕이야. 지금의 권시준은 한참 멀었어. 그 사람은 단순히 대학 교수가 아니야. 그의 과거, 그의 본성에 숨겨진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해. 아주 잔인하고 행동이 극도로 무모해서 자기 이익이 걸리면 그 누구의 정도 봐주지 않아. 서울 상류층에서 아무도 그와 사돈 맺으려 하지 않아. 그는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셋째 오빠의 말은 마치 청천벽력 같아서 제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권시혁의 이미지와 셋째 오빠가 방금 말한 그의 과거를 연결짓기 어려웠습니다. 예에 바르고 차가운 대학 교수가 한때는 무모한 바람둥이 황태자였다니.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갑자기 권시혁이 저에게 귀찮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때의 표정과 말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클럽 밖에서의 상스러운 언행들. 그의 평소 이미지와는 완전히 반대였죠. 어쩌면 그 무심코 드러난 순간들이야말로 그의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권시혁은 처음부터 그냥 높은 산의 핀꽃이 아니었던 겁니다. 권씨 가문의 할아버지 회가변. 귀족적인 인물들이 모두 파티에 초대되었습니다. 절친 주예리가 저를 데리고 갔죠.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권시혁을 생각하니 또 낯 두껍게 따라 나섰습니다. 셋째 오빠의 경고는 들었지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과거의 권시혁은 지난 일이고 지금 그는 그냥 대학 교수일 뿐이니까요. 애초에 제 주된 목표는 권씨 가문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고 권시혁은 그저 열쇠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번뇌가 사라졌습니다. 원래의 목적을 되찾으니 모든 것이 단순해졌죠. 사랑은 허상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생기고 부유하고 귀찮게 굴지 않는 남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권씨 댁에 도착해서 저는 절친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아직도 권시혁을 좋아하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큰형님이랑 꽤 친한 여자가 한 명 있는데 형님의 지기라고 하더라. 내가 보기엔 그 여자 눈빛이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던데. 이 라이벌 만만치 않을 거야. 저는 사적인 저녁 파티에서 봤던 붉은 드레스의 여자를 떠올렸습니다. 권시혁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자 저는 즉시 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저를 보고도 그는 놀라는 기색이 없었지만 태도는 여전히 예전처럼 차가웠습니다. 익숙한 붉은 드레스에 그 여자도 와 있었습니다. 여전히 붉은 드레스였죠.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눈앞의 여자는 완벽한 몸매에 매혹적이었고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그녀의 아름다움은 풍정이 넘쳐서 저는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하마터면 침을 흘릴 뻔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라이벌이라는 것도 완전히 잊어버렸죠. 제가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보고 그녀는 재미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권시혁을 보며 그녀가 말했죠. 내 집꼬마야? 날 보자마자 걸음을 못 떼네. 권시혁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제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제 목적을 깨닫고 그의 팔을 덥석 껴안았습니다. 눈앞의 아름다운 여자를 보며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 꼬마 아닌데요? 여자는 제 행동을 보고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시혁아. 소개 안 해줄 거야? 권시혁은 저를 한번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그리고는 팔을 빼냈습니다. 저는 얄밉게 그를 한번 쏘아보고는 가버렸습니다. 아까는 셋째 오빠 앞에서 분명 나한테 관심 있는 것처럼 굴더니 이제 와서 차가운 척하다니. 계속 연기해보시지. 저는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젊고 유능한 남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하니.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옆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상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서진 진짜 너야? 오랜만이다. 장서진의 부드러운 눈빛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년 시절 제가 남몰래 좋아했던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오 오빠, 한국에 돌아왔구나. 장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기품도 여전히 온화했죠. 제 마음은 완전히 갑자기 나타난 백월광, 장서진에게 빼앗겨 권시혁이 줄곧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눈 속에서 폭풍이 일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장서진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고 학창시절의 사람들과 일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8년간의 공백은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다 보니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어느새 저는 파티장을 나와 있었습니다. 장서진이 저를 부축하며 한차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너 취했어.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예리한테 작별 인사해야 돼. 장서진은 저를 붙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걔한테 말했어? 다시 돌아갈 필요 없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나 권시혁 찾아야 돼. 다른 여자한테 뺏기게 둘 수 없어. 저는 떠나려 했지만 장서진은 저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는 인내심을 잃고 불쑥 욕을 내뱉었습니다. 진짜 말 안 듣네? 원래 우아하고 온화하던 그의 얼굴이 비뚤어지고 사나워지더니 저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멍하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발버둥 치며 저항하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장서진은 완전히 가면을 벗어던지고 제 비명소리를 듣자 손을 들어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는 누군가에게 멱살을 잡히고 발로 차여 넘어졌습니다. 상대방의 힘이 너무 강해서 그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두 명의 경호원이 나타나 장서진의 입에 무언가를 쑤셔넣고 그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권시혁의 얼굴을 보고 상황을 깨닫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차가운 얼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그의 품에 뛰어들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제 엉덩이를 세게 때렸습니다. 그의 손힘이 너무 강해서 아파서 저도 모르게 그를 욕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더 심한 벌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만 때려요, 아파요. 권시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파야 오래 기억하지? 권시혁은 저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가 의사를 부르는 전화를 듣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몸은 마치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온몸이 불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제어할 수 없이 그에게 착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권시혁 씨, 나 너무 힘들어. 그는 제 옆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제가 몸부림치는 것을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약을 탄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권시혁의 무관심에 저는 억울하고 화가 났고 패배감까지 느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남자 맞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는 화내지 않고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내가 나보고 늙고 별 볼 일 없다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제게 복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마음속에서 오기가 솟아났습니다. 저는 똑바로 앉아 권시혁의 몸 위로 올라탔습니다.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할게요.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넌 할 줄 알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본능에 의지해 그에게 부드럽게 키스할 수밖에 없었죠. 서툴고 부끄러웠습니다. 권시혁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주도하도록 몸을 맡겼지만 저는 전혀 경험이 없었습니다. 아는 척했지만 사실은 부끄러워서 몸이 떨릴 정도였죠. 결국 저는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불편해서 그의 어깨에 머리를 파묻고 그의 손바닥이 제 목덜미에 닿아 천천히 쓰다듬자 작게 깨물었습니다. 그의 갈라진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지금 너한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지. 하나는 의사가 와서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 다른 하나는 내가 널 도와주는 것. 뭘 원해?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고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을 선택하면 내 남편이 되어 줄 건가요? 그의 깊은 눈은 마치 소용돌이치는 파도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짧게 한 글자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선택할래요. 당신은요? 권시혁은 제 허리를 꽉 잡고 몸을 숙여 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모습과는 달리 그의 키스는 깊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제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머리가 뜨거워져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호수 표면을 깨뜨리는 욕망의 파도에 저는 그 안으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거세게 밀려오는 파도의 리듬에 맞춰 저는 점점 잠겨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콤한 질식감이 넘쳐 흘러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벗어나고 싶었지만 수면 위로 헤엄쳐 나올 때마다 물속의 해초가 발목을 감아 다시 끌어당겼고 그러면 더 큰 파도가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더는 못하겠어요. 더 깊은 충돌과 함께 그의 갈라진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직 버틸 만하지 않아? 제가 잘못했어요. 권시혁의 손가락이 제 떨리는 피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기엔 늦었어. 밤새 잠 못 이루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권시혁의 방에 있었죠. 옆에는 갈아입을 깨끗한 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욕실에 들어가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몸은 얼룩덜룩한 흔적들로 가득 차 있어 보기만 해도 겁이 났습니다. 어젯밤의 장면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얼굴을 감쌌고 뜨거운 김에 온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권시혁의 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은 권씨 집안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권시혁은 저를 직접 데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갔습니다. 그는 마치 통보하듯 모든 사람에게 그와 제가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절친 주예리는 저를 자기 방으로 끌고 가 반나절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에야 그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신중하게 생각한 거 맞아? 물론이지. 나 권시혁 좋아하잖아. 너 때문만은 아니야? 물론 내가 중요한 이유이긴 하지만. 주예리는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항상 내가 행복하고 즐겁길 바라. 내가 우리 집에 오는 건 정말 기쁘지만 난 내가 너만의 행복을 찾길 더 바래. 우리 집 큰형님, 나도 잘 몰라. 시준이가 그를 아주 무서워해서 형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해주지 않아. 하지만 나도 그의 과거에 대한 소문을 몇 가지 들었어. 그 사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사람이 아니야. 저는 절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도 알아. 걱정 마. 권시혁은 일 처리가 단호해서
바로 다음 날 저를 데리고 혼인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붉은색 혼인증명서를 손에 쥐고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로 결혼했구나. 권시혁이 정말로 제 남편이 되었구나.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며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앞쪽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뀌자 권시혁은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얼굴을 기울여 저를 보았고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호텔. 호텔에요. 호텔 가서 뭐 하게요? 권시혁은 대답하지 않고 깊고 검은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 제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갑자기 그가 손을 들어 제 턱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쉽게 빨개져? 무슨 생각하는데? 내 벗은 몸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어제 내 적극적인 모습 생각하는 거야? 권시혁은 표정 변화 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듣지 않으면 그가 제게 밥 먹었냐고 묻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입가의 작은 상처를 살짝 스쳤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그의 손가락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에 어두운 빛이 스쳤습니다. 내 손이 그렇게 좋아? 저는 황급히 입을 떼고 몸을 뒤로 움츠렸습니다. 저는 입만 센 놈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그저 평범한 약골일 뿐이었죠. 저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권 교수님, 대낮부터 무슨 짓이에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권시혁은 시선을 거두고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진지한 모습에 저는 방금 전의 장난이 제 상상이었던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무슨 높은 산에 핀 꽃이야. 겉으로는 도덕군자인 척하면서 속은 음흉한 인간이지. 정말 연기 잘하네. 권시혁은 저를 현재 사는 곳에 데려다주고 며칠 내로 짐을 정리해서 자기와 함께 살 집으로 옮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 맞다. 그럼 장서진은요? 권시혁이 저를 흘끗 쳐다보자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다리 부러뜨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쳐넣었어.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있자 그는 다시 차갑게 웃었습니다. 왜, 아직도 미련이 남아? 권시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강한이 내 셋째 오빠가 나에 대해 얘기해줬겠지? 난 좋은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난 아주 뒤끝이 길어. 날 화나게 하거나 날 배신한 사람은 결코 좋은 끝을 보지 못해. 넌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거야? 후회해도 이미 늦었으니까. 누가 그놈한테 미련이 남았대요.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쓰레기한테 동정심을 느끼겠어요?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눈 깜짝할 사이에 나빠지는 것 같다고. 혹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저 제 소녀 시절의 순진한 감정이 그들을 좋은 사람으로 미화했을 뿐이라고. 무슨 백월광이야? 그저 어린 소녀의 환상일 뿐이지. 권시혁의 얼굴을 보며 저는 다가가 그의 뺨에 뽀뽀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절대 후회 안 해요. 권 교수님은 제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차 문을 열고 달려내렸습니다. 그런데 권시혁이 차를 유턴해서 제 바로 앞에 멈춰서 길을 막았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고 저는 몸을 숙여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갑자기 창문 밖으로 손을 뻗어 제 옷깃을 잡고 저를 가까이 끌어당기더니 입을 맞췄습니다. 질척이는 소리가 들려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오래 키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숨이 차기 시작할 때쯤 그는 저를 놓아주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 수업 가야 돼. 그리고는 차를 몰고 떠났고 저만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짬을 내어 친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겸사겸사 제 결혼 소식도 알렸죠. 해외에 계신 어머니께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모 댁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권시혁과 결혼했다는 것을 알자
셋째 오빠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저는 그에게서 축하 한마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축하한다. 제가 떠나려 할 때 그는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저는 몰래 권시혁의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제가 다시 나타나자 그의 학생들은 또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중에 권시혁은 한눈에 사람들 속에서 저를 알아봤지만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너무 잘생겼어요. 여보, 목소리가 정말 감미로워요. 여보, 보고 싶어요. 당신도 나보고 싶어요. 여보, 배고파요. 계속되는 제 폭격에 권시혁은 마침내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답장 하나를 보냈습니다. 장난치지 마. 짧은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단 한마디에 제 얼굴이 새빨개졌죠. 역시 이 늙은 여우를 이길 수는 없겠네요. 이런 말은 입 밖으로 낼 수도 문자로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권시혁은 저를 데리고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주위에 활기 넘치는 학생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왜 교사를 선택했는지 물었습니다. 음식을 집던 그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그는 제게 되물었습니다. 내 셋째 오빠가 나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어? 저는 몇 가지 단어를 골라 말했습니다. 잔인하다. 정이 없다. 젊어서부터 능력이 뛰어났다. 권시혁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도 감히 나한테 계속 붙어 다녔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요. 게다가 소문이 항상 사실인 건 아니니까요. 제가 아는 당신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도 전 감수할래요. 목 막힐까 봐 밥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권시혁은 저를 보았고 그의 눈빛이 살짝 변했습니다. 너 배짱도 크네. 저는 웃었습니다. 크지 않으면 어떻게 당신 같은 남편을 얻겠어요. 권시혁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지만 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저는 그와 함께 캠퍼스를 산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았죠. 잠시 걷다가 그가 갑자기 제가 던진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난 아주 오만했고 행동이 잔인하고 정이 없었어. 외가 식구들을 몰살시켰지. 외삼촌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권씨 가문을 통째로 삼키려 했거든. 어머니는 화병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기 전에 날 감정 없는 악마라고 욕하며 날 낳은 걸 후회한다고 하셨지. 모든 친척들이 날 두려워했어. 내가 잔인하고 무정한 데다 그들을 짓누를 만한 권력까지 가졌으니까. 아마 갑자기 회개했나 봐에 내가 너무 차갑고 무정하다는 걸 깨닫고 뒤로 물러났지.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는 교사가 됐어. 마음을 닫고 싶었거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친척들의 이상한 태도가 생각났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일이 떠올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연애는 몇 번 해봤어요? 한 번. 왜 헤어졌어요? 그녀가 날 배신했어. 그리고 죽었지?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럼 그 붉은 드레스 입은 여자는요? 무슨 관계예요? 친구, 그녀는 여자를 좋아해.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권시혁은 걸음을 멈췄고 눈빛이 살짝 차가워졌습니다. 왜 그렇게 좋아? 당신이 그녀랑 남녀관계가 아니라니 당연히 좋죠. 사람들이 붐비는 캠퍼스 길 한가운데서 권시혁은 몸을 숙여 제게 키스했습니다. 그 키스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자 생각도 하지 말고 여자 생각도 하지 마. 오직 나만 생각해. 내 말 들어.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남자, 정말 소유욕이 너무 강하네요. 저와 권시혁은 결혼식을 올리고 권씨 댁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권씨 가문에는 성인이 된 자녀 각자에게 집 한 채씩 주는 규정이 있었죠. 저는 자주 절친 주예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권씨주는 기분 나빠하며 자기 형더러 저를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절친에게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예리야, 우리 여행 가자. 쟤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그 늙은 여우 권시혁,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매일 만족을 모르는 것 같아서 나 피곤해 죽을 것 같아. 생리 기간에만 겨우 쉴 수 있다니까? 정말 못 견디겠어? 잠시 떠나서 숨 좀 돌려야겠어. 주예리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 어제 임신한 거 알았어. 너랑 같이 못 가? 저는 기뻐서 그녀의 배를 보며 행복하게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주예리가 임신해서 같이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자 저는 혼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욕실에서 나오니 권시혁이 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짓하며 불렀습니다. 이리 와. 저는 천천히 다가가자 그에게 품에 안겼습니다. 항공권 정보네. 여행 가려고? 화면이 밝아지며 알림이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기능을 끄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권시혁은 저를 보며 의기양양하게 웃었고 그 표정은 온통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욱신거리는 몸을 참고 그를 욕했습니다. 이 짐승. 저를 달래기 위해 그는 저를 여행에 데려갔습니다. 개인 해변 별장, 야외 수영장 옆에서 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눈가를 붉히며 책망했습니다. 나 속였어. 무슨 여행이야. 사실은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온 거잖아. 권시혁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기쁘지 않아? 알았어요. 정말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 그저 감내할 수밖에요. 날씨는 정말 좋았고 바닷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내일은 꼭 쉬어야지. 바다에 가서 개도 잡고 권시혁과 함께 노을도 보고 싶습니다. 대본 종료.